분단의 기원도,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외세, 미국적 패권과 매우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개성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닫혔고 공단을 열지 못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면 미국에게 언제까지 열어달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우리가 열면 되죠. 우리가 열면 되는 겁니다. 결국 미국 탓하지 말고 한미동맹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결기를 가지고 우리의 주권적 이해로서 평화는 우리 국민 기본권이다. 그래서 남과 북은 한동포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액션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도 평화의 문제도 분단의 문제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일 주체이자 엄연한 일 주체인 북을 온전히 제대로 진짜 제대로 알아야 살아있는 생생한 과학적인 통일 평화의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단 체제는 구조적으로 북을 왜곡하죠. 분단 체제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북은 그냥 정치 군사적으로 enemy, 적입니다. 적. 그래서 적이기 때문에 나쁜 놈이면 되지 온전히 제대로 가르치지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북을 제대로 알면 평화가 보이고 통일도 보인다고 저는 늘 주장하는데요. 이 많은 노력들, 오늘 해외동 포커닉 공업법 딱 갖다 놓고 한번 이 법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북 해외동 포커닉 공업법 한반도 통일운동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2022년 대선과 평화의 위기, 촛불혁명이 있었고 촛불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촛불 정부는 적폐청산 시대개혁적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촛불 정부는 그 시대가 요구했던 사회개혁적 과제들을 거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 4.27과 9.19로 상징되어지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 그 분단적 폐해를 청산하는데 거의 성과를 못 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대가 요구했던 그 평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반평화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혁의 실패가 반개혁, 적폐 세력의 부활을 초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시대가 요구했던 시대적 과제 요구를 충실히 실천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다고 보는데요. 이미 다들 여러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북한 주적을 명시합니다.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 목표입니다. 모든 남북관계 대북 정책의 가장 앞에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CVID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한마디로 남북관계는 없다라는 거죠. 남북관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와 한반도 위기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자체가 평화의 위기다. 자체가 평화의 위기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고도화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대북 군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공식화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력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적대관계, 전쟁 위기, 분단 체제를 심화시키겠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죠. 한국형 삼축 체계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킬체인으로 상징되는 선제타격. 한국형 MD, 즉 미국의 MD 하위 개념의 한국형 MD, 그리고 대량 응징보복. 선제타격, 킬체인, 한국형 MD, 대량 응징보복은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미국의 군사 무기 체계들을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 무기들을 그만큼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박근혜 정부,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조차도 하지 않기로 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불 정책이라고 그랬죠. 사드는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 즉 일본과는 군사동맹 할 수가 없다라는 이 전통적인 삼불정책,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도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공식 폐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부가 없죠. 왜 이런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개념입니다. 무개념. 이 무개념이 무지무식을 넘어서 무개념이 재앙적 위기가 될 수 있는 원인입니다. 4.27과 9.19의 남북합의는 부정하겠다는 것이죠. 군사 대결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포괄적인 전략동맹, 한미 군사동맹뿐 아니라 경제동맹, 미래동맹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국 압박, 쿼드라든가 나토 관여도 희망하고 있었죠. 오커스라고 있습니다. AUKUS, 호주, 영국, 미국 3국의 대중국 군사 동맹체제인데 그 오커스에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봉쇄, 이 강경정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은 모두 국민 불행으로 나아가는 것들인데요.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맹신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전작권 전환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장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지금 도무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전작권 전환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전작권 전환하고 이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 주권의 문제인데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전작권 전환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 무지, 무식, 무능, 무개념이 부르는 위기가 현실화된다. 이 말씀들을 드립니다. 이미 다들 익히 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국제정세는 매우 엄혹합니다. 미중, 패권, 신냉전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이게 미중 간의 패권일까? 신냉전일까? 미국의 일방주의가 퇴조하는 과정 속에서의 힘관계가, 역관계가 다시 재정립되고 있다. 즉 유일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적 지위가 계속 좀 후퇴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밸런스 파워들이 다시 재정리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하간에 국제정치는 매우 엄혹합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압박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마디로 미러 패권 충돌의 대리전장이 되는 격이겠죠. 마찬가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한반도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면화. 이게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커스라든가 쿼드라든가 IPF라든가 여러 다양한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압박 강경정책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정책적 입장을 표현에 따라서 한반도의 정치 질서, 평화의 질서, 안보의 질서, 경제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쟁적 상태를 핵심 본질적 속성을 가진 이 분단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분단 심화 전략에 몰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행복과는 완전히 이반되는 것이죠. 미국적 이해관계, 일본적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무개념이라는 것이죠. 다들 뭐 바이든 노루각수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나토 갔을 때 이 한 장의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 한 장의 사진에 나온다고 봅니다.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대하는 태도, 모멸감을 가지는데요. 아까 제가 쿼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대중국 봉쇄의 틀로서 쿼드를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쿼드 참여를 요구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라고 했었죠. 한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쿼드 참여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쿼드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에 안 들어와도 된다라고 노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한국의 쿼드 참여를 요구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쿼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안 들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미국이 현 윤석열 정부는 바라보는 눈높이라고 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어차피 알아서 다 할 것. 미국적 이해관계 속에서 알아서 게스라이팅 돼서 스스로 다 할 건데 굳이 사국의 거기 정상회담에 안 들어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멸감, 수치는 국민의 몫이죠. 예, 그 나토 정상회의 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지게 만들 것이다. 이 많은 이야기들 어떤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앞으로 다가올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위기 요인이다. 당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한국형 무기가 바로 공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를 통해서 보낸다 그러죠. 캐나다를 통해서 진짜 우크라이나 정부에 우리 무기 체계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러시아는 대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국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재앙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쿼드부터 오커스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 정책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한반도 정책,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재앙적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 자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전통적 한미동맹에 맹신하는 우리 국익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위기다라는 정도 이미 익히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말씀들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미 미국은 대한반도 전략 이해관계는 이미 달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한반도 전략의 이해관계는 기달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거냐? 윤석열 정부가 북핵 미사일 위협을 근본 대책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북한 핵 문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근본 대책 임기 내에 달성한다 그러는데요. 이건요. 한마디로 평화가 근본 대책입니다. 그런데 무력으로 압도적 한국형 삼촉 체계, 압도적 무기 체계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 말은 뭔 뜻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엄청난 무기 체계들을 향후 수십 년간 갖고 오는 계약들을 체결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 한미일 군사동맹을 선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이야기했던 미일 동맹 하부의 한미동맹 구조, 즉 미일 동맹의 서부에 한국군을 위치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그냥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슴이 진짜 무거운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남북 간 교류협력, 인적교육, 경제협력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죠.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가 더욱더 심화되는 구조로 가는 것, 그 틀을 윤석열 정부는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미국과 일본과 어떤 거래들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지만은 매일매일 불안한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어느 하루 중국이 러시아가 대한국 정책을 뭔가 발표했을 때 그 재앙적 위기는 다 국민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매우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1차 40대를 도입했었습니다. 이 스텔스 F-35. 당시에 20대 추가 도입 문제는 나중에 아직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방사 주의를 가지고 방추위에서 의결했습니다. 20대 약 4조 정도 됩니다. 4조. 이건 뉴스에 발표된 것일 뿐입니다. 발표되지 않은 것들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 불행으로 나아가는 시스템, 매우 난처한 상황들로 계속 악순환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 위기의 악순환, 분단 전쟁의 근본 모순인데요. 이 모든 전쟁 위기,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한마디로 한반도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을 못 끝냈습니다. 휴전협정 체제, 정전협정 체제, 전쟁이 안 끝난 국제법적으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묵관 전쟁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겁니다. 이 전쟁 위기의 악순환 자체가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기제입니다. 잊을만 하면 전쟁 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쟁이 나서는 안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은 안 나지만 전쟁 위기는 계속 악순환돼야 된다. 그래야만 분단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안보를 떠드는 정부에서 전쟁 위기는 계속 더 많습니다. 그래야만 분단 체제가 공고히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적대 관계, 남북의 적대 관계, 전쟁 상황을 끝내는 것이 총체적 비정상을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는데요. 비핵화 정책은 저는 평화 정책이 이미 아니라고 봅니다. 비핵화를 넘어서 평화를 이야기해야 된다. 종전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적대 정오 혐오하는 이유는 남북이 적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적인 이유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적입니다. 전쟁 상태를 끝내면 오롯이 동포이죠. 공동체 속에서의 북은 동포인데 또 적이라 그럽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 적이기 때문에 전쟁 중인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인가? 다들 아실 거예요. 적이어서 전쟁 중인 것이 아니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을 못 끝내기 때문에 적입니다. 이 적대 관계를 내려놓으면, 그러면은 전쟁을 끝내면 됩니다. 전쟁 상태를 끝내면 됩니다.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이 평화의 실천이고 평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비핵화 정책은 비핵화 정책일 뿐입니다. 비핵화 정책이 평화 정책과 이퀄이 되는가? 아닙니다. 적대 관계 정상, 종전, 이 문제에 우리가 좀 지극한 관심을, 집중을, 정책적 우선을 좀 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쟁을 끝내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비핵화는 틀렸다.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실천하자. 평화의 구책 실천은 적대 정상 전쟁 종식. 이것은 인적 교류, 교류협력 이런 것들로 나아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거의 앞으로 없습니다. 적대 정상 전쟁 종식의 환경적 요인은 인적 교류, 교류협력의 전면화 속에서 된다는 것이고요. 비핵화는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평화 정책으로서의, 평화 전략으로서의 비핵화는 틀렸다는 겁니다. 비핵화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화 전략적 관점에서, 평화 정책적 관점에서 비핵화 정책이 이꼴이 되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핵화 정책은 비핵화 정책일 뿐,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실천해야 평화가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인적 교류, 교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오늘 보고자 하는 해외동 복근익 옹호법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해외동 복근익 옹호법이 나오게 된 배경 정도로 좀 얘기를 합니다. 2018년 4.27 판문점도 9.19 평양선언, 그 사이에 6.12 싱가포르 합의까지 있었습니다. 그 실패의 교훈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보다 더 완벽한 합의는 없습니다. 4.27 합의, 9.19 합의, 어마어마한 합의들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합의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정상 간의 합의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못 나아갔습니다. 저는 정상회담이 남북관계를, 한반도 평화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맞긴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 이외에도 남북관계, 당국, 시민사회 좌절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통일운동의 3대 축을 남북 해외동포라 그럽니다. 남북 해외동포. 이 원칙을 다시 중심에 두고 해외동포를 축으로 한 조국통일운동 활성화 측면에서 이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적극 좀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때 강령, 규약에다가 넣고 이후 착실한 준비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준비해서 2022년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해외 동포에 대한 파격적 문호 개방이 핵심입니다. 해외 동포 정책의 중대 사건인데요. 핵심 내용들을 보면은 해외 동포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텍스트에 충실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동포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그리고 그 이익을 옹호 보장하겠다라는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북측으로의 자유로운 왕래, 장기 체류, 거주, 취업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권리입니다. 권리. 권리는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매우 적극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들의 연구, 교류 협력, 수학 여행, 유학, 경제 협력과 같은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것은 말입니다. 북측의 경제적 실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족 대단결의 정신이 관통되고 있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법은 말입니다. 민족 경제의 발전, 조국의 융성 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 요구라고 얘기합니다. 36조에서. 그리고 이 법은 평가를 해보면 수세적, 소극적 대외 사업이 아닌 매우 공세적이고 주도적인 대외 사업들을 펼치겠다라는 하나의 군수령적 상징적인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한 자신감, 자강력 강화의 징표입니다. 이전에 안 했던 것들을 이렇게 치고 나온 것은 정치 사상적으로 사상의 주체라든가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적인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전통적인 이 자강력 바탕의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8차 당대회 때 해외 동포 관련 내용 당교에 최초로 넣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헌법에는 해외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내용은 담고 있었는데요. 총 5개장 54개 조항으로 해외 동포 권리 옹호법이 구성이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 이 법의 사명을 해외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인데요. 이 법이 이야기하는 해외 동포의 개념이 앞에 나옵니다. 해외에 있는 조선 국민 또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에 사는 조선민족,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외 동포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북측은 이 해외 동포 정책이 좀 남다르게 독특하게 오래전부터 엄청난 애정을 갖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게 사실인데요. 북측은 해외 동포의 발생 자체를 일제 식민의 역사 그 전후 그리고 분단으로 발생한 수많은 디아스포라 이렇게 봅니다. 이 모두 나라 잃은 서름, 일제 식민, 삼촌 식민지배 그 전후의 시기에 이 땅을 뜰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와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 능력 속성이 있는 분단 체제, 분단 70년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이것이 바로 우리 해외 동포들이 발생하게 된 연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든 민족이 공동체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기본 인식이 바탕이 좀 있습니다. 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법의 사명으로서 이 법의 사명으로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해외 동포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장하고 그들을 애국 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 세우며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켜서 결국 조국의 통일 발전과 융성 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조국의 통일 발전과 융성 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해외 동포들이 조국의 통일 발전과 융성 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이야기는 저는 계속 이 법을 읽으면서 느꼈던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데요. 해외 동포들의 북측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 협력에 대한 특혜 이런 걸 보면서 해외 동포들이 북측에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뜻이 많이 녹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이따가 한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해외 동포 권익 옹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국가는 해외 동포의 민주주의 민족 권리와 이익,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 권익을 옹호 보장하는 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해외 동포들이 자기의 애국 애족적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하는데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은 이 법을 만들게 된 배경, 취지, 그것이 느낌이 오게 됩니다. 이 법의 원칙으로서 제가 한 가지 위에서 봤던 것은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계의 원칙입니다. 이 법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계의 원칙은 과거를 불문하고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해외 동포들을 민족 자주나 민족 대단결의 기차에 굳게 묶어 세워서 결국 조국 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다. 과거를 묻지 않고 조국 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길에 나서겠다라면 다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장에서 해외동포의 사회정책 권리 공호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동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책 권리를 가진다. 보편주의죠, 이거는. 이거 인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국적 선택부터 결혼, 이혼, 입양, 파행 권리가 이 보편적인 법들을 다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2장의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옵니다. 북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와의 연대성을 강화해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류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옵니다. 2장 이후 3장, 4장, 5장 모든 장에는 이 조항이 항상 마지막에 항상 나옵니다. 북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사업 내용을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해외동포는 공화국애로의 자유로운 귀국, 레왕의 권리를 가진다. 해외동포와 그 가족은 북에서의 장기 체류 및 거주, 취업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 잘 한번 보세요. 북에서의 장기 체류는 뭐 그렇다 칩시다. 거주와 취업의 권리를 가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은 이것을 권리를 가진다고 얘기했어요. 해외동포들의 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사항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북측은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예요. 자본주의 경제 같으면은 해외동포들은 들어와가지고 집을 알아서 구해야 되죠. 취업도 알아서 해야 됩니다.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인 북측 같은 경우에 거주의 권리를 준다는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집을 줘야 되잖아요. 취업의 권리는 뭡니까? 이것은 북측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심사를 하긴 하겠죠. 심사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주할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취업의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요구하면. 완전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측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다 보장하지 않습니까? 북의 경제적 상황들을 유추해 봤을 때 거주와 취업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한 부분은 제가 가장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내용입니다. 매우 간단치 않은 영역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내놨을 것인가? 엄청난 의지가 좀 보이는 지적인데요. 가족, 친척, 연고자는 재산의 분할, 상속 등 처분권을 가진다. 그리고 외국 국적을 가진 소유한 해외 동포의 재산 처분 문제는 대외 민사관계법에 따른다. 개성공단 남측 기업들에 대해서 각종 분쟁부터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국제법적인 수준에서 다 다룬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다 보장하겠다는 건데 이 2장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민족 대단계의 관점에서 이 해외 동포들의 평화통일운동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해지겠구나. 해외 동포 단체들과 우리 국내 단체들 협력 관계를 통해서 평화통일운동을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해외 동포의 문화적 권익 옹호의 내용인데요. 해외 동포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우리말과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했죠.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디입니까? 해외에 여러 많은 나라에 우리 동포들이 이런 권리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북측이 해외 동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이 우리나라 역사, 문화, 우리 말과 글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으로 들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동포는 공화국에서의 학업 및 학술 연구, 수학 여행 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유학을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죠. 외국 국적을 가진 해외 동포와 그 자녀는 우리나라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우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학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수학여행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간단치 않잖아요. 규모가 엄청나게 될 텐데 자유롭게 다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다 열겠다는 겁니다. 북은 무엇을 노릴까요? 해외 동포들과 그 자녀들이 북측을 마음껏 들락날락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북측을 드나들면서 전 세계에 뿌리게 될 그 많은 스토리들,
이야기들, 북에서 접했던 이야기들, 그 많은 이야기들이 전 세계와 함께 공유되어진다. 이것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북측을 누가 고립시켰죠? 누가 가두었죠? 누가 봉쇄했죠? 이것을 뚫겠다는 겁니다. 분단체제가 유지되어 왔던 게 뭡니까? 고립, 압살, 봉쇄 속에서 마음껏 북에 대해서 거짓들을 유포시킬 수 있었는데 800여만 명의 해외 동포들이 북측을 드나들면서 그 많은 스토리들이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위챗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북측의 2022년, 23년 그 현재적인 여러 생생한 사실관계들이 유포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가는 과정 속에서 너도 나도 북을 가보자 하는 과정이 진압으로 평화가 만들어지고 통일로 나아가는 노정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음껏 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민족교육원이 발급한 졸업증서 전문가 자격을 국내 교육원이 발급한 졸업증서 전문가 자격 똑같다. 일본엔 조선대 등 청년학교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통일 이국사업이 공헌한 해외 동포는 공화국의 체련 기간 검진, 치료, 입원, 해산, 요양 등 보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 마지막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민족체육활동 적극장려, 조선특근도위원회 등인데요. 해외 민족체육활동 거점을 물질,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세계태권도연맹, 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가 두 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하간 간에 해외에 있는 이런 많은 민족체육활동 거점들을 물질, 기술적으로 지원 강화하겠다. 해외에서 해외동포 사업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해외동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동연구, 공동기술개발, 합영, 합작 등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일꾼들은 이 합영, 합작, 공동기술개발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연구소 설립, 실험공장 설립, 보수와 장려금 지불에 이르기까지 해당한 특혜 조치도 취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어요. 적극적 장려, 해당 북측에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 활동을 강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죠. 성과를 내자는 거죠. 그러면서 해외 동포들의 저작권, 특허권, 지적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매우 파격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4장, 해외 동포의 경제적 권익 옹호의 원칙입니다. 경협입니다. 경협.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해외 동포의 경제적 권익 옹호 보장과 경협 사업 강화는 해외 동포 운동과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융성 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요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경제적 권익 옹호 보장, 경협 사업 강화 이 사업은 해외 동포 운동과 민족 경제 발전, 조국의 융성 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 요구다.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요. 해외 동포들의 경제적 권익을 옹호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즉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 동포와 경협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민족 경제 확대 발전시키며 그들의 경제적 활동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경제적 실리 추구가 아니라 조국 번영 실현의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건 제가 보기에 개성공단 기업들이 개성공단 들어가서 돈을 벌게 되는 과정 속에서 통일 평화의 작업들을 앞당겼던 것처럼 해외 동포 내진 단체들이 북측과의 투자 경협을 함으로써 이 해외 동포들이 돈을 벌어야만 통일 발전, 융성 번영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순환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국내에서 단독 기업,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양, 합작, 해외 공동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절차는 해외 동포 사업 지도기관, 북대사관, 해외 동포 단체 보증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권익을 옹호하겠다는 겁니다. 이 4장의 목적 자체는 해외 동포의 경제적 권익을 옹호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 돈의 문제는 말입니다. 북한은 국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고 그랬죠. 자본주의 경제가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해외 동포들은 여하간에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선순환으로 맞물린다는 겁니다.
해외 동포에 적용하는 특혜와 의도 조치, 세금 감면, 유리한 토지 이용 제공, 은행 대부 우선권 부여 등 특혜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의무죠. 개성공단 기업이 생각이 나섰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 기업들한테 특혜를 줬습니다. 땅값 거의 안 받았잖아요. 임금 어땠습니까? 엄청난 특혜를 줬죠. 세금 7년간 면제 줬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왜 북측은 남측 기업들을 직접 배성해 유치해가지고 왜 돈을 벌게 줬습니까? 우리는 기업이라 그러면은 기업 이끌 돈으로 보죠. 우리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근데 북측은 남측 기업들, 개성에 투자한 남측 기업들을 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평화로 봤습니다. 평화로. 남측 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 힘으로써 그런 남측 기업들이 수천 개가 되면은 남북은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 해외 동포들이 북측에 직접 투자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기업들이 늘어난 과정 자체가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죠. 세금 감면, 관세 면제 이런 특혜를 주겠다는 거죠. 해외 동포 투자가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기업 소득세를 반환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이 내용 자체가 개성공단 기업들한테 줬던 특혜였습니다. 똑같은 조항입니다. 저는 이 많은 내용들이 결국 남측 기업들한테 특혜를 줬던 것처럼 해외 동포들에게도 해외 동포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여담삼아 말씀드립니다. 돈 벌겠구나. 그렇게 선순환이 되겠구나. 돈을 벌어야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것이고 경제가 함께 올라가겠죠.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양합작해 경제기술 교류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적 느낌을 주죠. 북측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강력한 의지천명, 기관, 단체들에는 적극적 독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해외동포사업 지도 통제, 중앙해외동포사업 지도 기관에 대한 역할을 주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 즉 중앙해외동포사업 지도 기관의 위임을 받은 해외동포단체, 즉 조총련, 제1조총련, 제 중조총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국가교류협력 사업을 맡아 한다라고 딱 줬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 사업이 실천될 수 있는, 가장 쉽게 실천될 수 있는 곳은 제중동포 250만 300만입니다. 두만강, 압록강, 그 북중 국경지대에 연달아 있는 동북 삼성에 있는 제중동포 250만 300만, 이분들이 가장 선도적으로 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북측 공화국의 철도, 세관 등 해외 동포 출입 등 수속 편리성 보장 실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측에 해외 동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철도, 세관 등 관련 기관들은 수속의 편리성, 출입의 편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실무 대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동포는 지사 대리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북공민을 투자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으며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실무 수속, 대리 업무를 해외 동포 경제협력 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북측의 공민을 투자 대리인으로 낼 수 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매우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쉽게. 계약 체결 이행 실무 수속 모두를 해외 동포 경제협력 사무소, 북측에 있습니다. 해외 동포 경제협력 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다.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시고 말입니다, 선생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해외 동포 권익공호법을 한번 쳐보십시오. 해외 동포 권익공호법을 치면 북측에서 직접 해외 동포 권익공호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한 6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찬찬히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해외 동포 경제협력 사무소장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외 동포들의 편리성을 보장하면서 투자 경협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북측을 드나들면서 장기차 왔다 갔다 하면서 평양이라든가 함흥이라든가 원산이라든가 가보시고 그곳에서 어떤 경협을 했으면 좋을지, 무엇을 지금 북측에서 많이 원하는지를 들어보고 차근차근 투자나 경협을 실천해 갈 수 있겠죠. 보장하겠다니까.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지막에 나오죠.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은 해외 동포 권익 공급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구들을 잘 알고 철저히 준수해서 해외 동포들의 민주주의, 민족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4장에 나온다 그랬죠. 이런 내용이. 엄청난 의지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이죠. 해외 동포들한테는. 그래서 해외 동포들의 전반적 권익, 전반적 상승이 기대된다. 그리고 해외 동포 경쟁력 투자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이익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라고 좀 봤습니다. 우리 같은 남북 경협이나 평화경제, 대북 사업을 직접 현장에서 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북에서 사업, 기업 투자 이런 것들을 안 해보신 분들은 기업이나 경협 투자 같으면은 기브 앤 테이크를 보실 겁니다. 투자만큼 받을 수 있다 이게 보시죠. 주고받기로 보죠. 근데 북측의 투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에서 이야기하는 북측의 경협 투자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옹호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누리는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질서들에 대해서 붐업이 되는 신압으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백그라운드에 있다라고 저는 좀 봅니다. 평가인데요. 해외동포 권익 옹호법은 한마디로 조국 통일운동의 새로운 일대 획기적 사건입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조국의 평화 번영, 통일 노정에 해외 동포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장려 및 우대, 특혜 조치들을 보장받으면서 애국 애족의 긍지와 보람을 마음껏 누리라고. 이 표현은 누가 했느냐? 일본의 조선신보에서 이걸 좀 다뤘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외 동포 사업은 단순하게 북측의 사회주의 경제 발전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의 융성 번영을 실현하는 주체적 역량 확대 강화의 관점이 녹아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4.27과 9.19, 즉 2018년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약속했던 남북의 합의와 실천들이 단 하나도 실천되지 못했던 과정에 그 좌절, 북미 관계의 좌절, 그 넘어 2018년, 19년의 그 엄청난 좌절을 넘어서 새롭게 어떻게 통일 평화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인가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 끝에 남북 해외동포 3자 연대 축을 고민하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이 법이 제정 공표되는 시점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올 2월은 한 달 후면 남측에 3월 9일 대선이 있었습니다. 3월 9일 대선. 북은 아마도 4.27과 9.19에 실천되지 못했던 약속 합의들, 그 4.27과 9.19의 합의와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부가 남측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반대를 하더라도 남북 해외 동포가 3자가 그냥 기세 좋게 통일의 기세들을 확 열어가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남북 해외가 미국인이 일본인이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이 땅의 주인 주체들인 3자가 마음껏 남북관계를 전변시킬 수 있도록. 남북관계 전변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인적 교류, 교류협력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과정이 신압으로 부지불식간에 평화가 와버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만큼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북을 자유롭게 해외 동포들이, 남측의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는 과정이 일반화되어버리면 적대인이, 전쟁인이 신압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올 2월에 발표를 했는데 남측 대선에서 3월 9일날 이상한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이상한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동포들의 역할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2월달에 좀 발표했다고 보는데요. 북측은 이 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소극적인, 수세적인 대외 사업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공세적인 대외 사업으로 기조를 바꾸었습니다. 왜 기존에 소극적 수세적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습니다. 한반도는 전쟁이 안 끝났다라는 거. 북미, 미북 관계는
전쟁 상태라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이걸 풀게 되면 대미 적대 상황 속에서 스파이 활동 등 적대 행위가 매우 적대 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 행위가. 그런 위험 속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다 열고 닫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소극적 수색 대회 사업에서 탈피해서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국을 통일의 전국을 평화의 전국을 주도적으로 열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감, 자각력 강화의 징표로 그랬죠. 사상, 정치, 경제, 국방의 자각력을 기반으로 이런 표현들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북측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래요.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요. 오늘의 조선은 과거와 다른 높이에서 세계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갖춘 국제정치에서 이미 전략국가의 지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과 다른 북측의 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해외동포 그림 옹호법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법을 제정 공표하고 해외동포들이 북측을 떠나드는 과정 속에서 평화의 질서, 통일의 질서들을 휘몰아쳐 가겠다라는 의지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전망과 대책입니다. 해외동포분들인데 이제 대충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기는 언제적으로 보는가? 코로나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많은 이번 7.27 전성절 전국 노병대회라든가 쭉 보니까는 북측은 이 상황에서도 군중대회를 하는데 마스크를 다 벗고 있더라고요. 요양간에 코로나 추이가 있습니다만은 올 2020년 가을에 중국 인민대표자회의가 있습니다. 해외동포들이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북측을 들어가야 될 텐데요. 중국은 시진핑 3연임 준비하고 있죠. 아마 100%뭐 3년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중국 인민대표자회의인데 가을에 열립니다. 이 가을 중국 인민대표자회의 이후에 북중 관계가 개방이 된다고 봅니다. 많은 곳에서. 왜냐?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치적으로서 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굉장한 치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상해 봉쇄라든가 이런 걸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3연임이 되고 나면 일정 정도 중국을 연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 북측 간의 이 단동에서 혼충까지 여러 통로들도 일정 정도 열겠죠. 비행기도 띄우겠죠. 이러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올 겨울, 내년 1, 2월, 내년 봄 이 시기에 북측을 드나드는 해외 동포들이 매우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통로는 외국 주재국 대사관, 영사관, 관계기관, 제1, 제1조총련 등이 되고요. 지금도 사실은 북측과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결이 계속되는 단위들도 많습니다.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가면 됩니다. 뭐 조국 평화통일 여행단이라든가 청년 수학 여행단이라든가 통일운동처럼 조직하면 되겠죠. 저는 가장 먼저 앞에 해외에 계시는 이산가족분들, 해외에 계신 이산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향 방문 여행을 하는 겁니다. 가셔서 한 달, 두 달, 고향도 다 여행하고 북측 전체를 여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 체류가 가능하니까요. 이 해외 이산가족분들이 고향 방문, 여행, 장기 체류 이런 부분들이 너도 나도 가게 되는 본물을 터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봤는데 어떻더라? 가봐라. 이것이 확산되어지는 과정. 아마도 본물 터지듯이 물밀듯이 쏟아질 것이라고 좀 봅니다. 거기 가서 있는 북녘의 생활들을 기록으로 기행문이든 시든 소설이든 영상이든 다큐멘터리든 영화든 마음껏 찍어서 마음껏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도 북측으로 많이 가게 되겠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북측을 여행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약 1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북측은 많이 해봤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해봤단 말이죠. 그 많은 이야기들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가 소통된다. 이것이 가져올 질서가 바로 평화의 질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에 계시는 분들이 사전에 대북투자 경협추진단 준비를 꾸리는 건 어떻습니까? 해외 동포 단체들 준비하죠. 과학기술, 산업협력 교류 준비하는 겁니다. 경협을 사전에 준비하고 개성난 사례를 연구하고 북측의 경협 법규 이해하고 토론하고 컨설팅 받고 이러는 과정들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가는 거죠. 개성공단 초기의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가르치고 컨설팅하고 했던 거하고 똑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준비하자는 것이죠. 준비. 뭐라도 상상하는 것만큼, 기획하는 것만큼 다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준비하고 코로나 주의 봐가면서 2000년 가을, 겨울 넘어서 내년 봄 정도 되면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예, 통일원의 3대 축, 남북 해외 동포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남북 당국 관계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미 관계도 없습니다. 남북, 북미, 남북미 관계는 당국 관계는 없습니다. 시민사회 요구가 확장되어질 건데요. 6.15 남북해외위원회 연기활동 강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중국, 동남아, 유럽, 호주, 캐나다 바로 가능하죠. 미국, 일본은 지금 막고 있죠. 전 세계가 다 들어가는데 미국도 일본도 간 거는 불궁하듯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요구해야 되겠죠.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특히 해외 이산가족분들은 마음껏 요구해야 되겠죠. 6.15 남북해외 전체대회를 중국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남북해외가 중국에서 하고 해외는 먼저 평양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이 해외동포 권익 옹호법이 나온 상황에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질서가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음껏 들락날락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단동에서 남북 해외동포 6.15 남북 해외가 단동에서 만났다 칩시다. 2박 3일간 활동을 하고 해외 동포들하고 6.15 해외위원회하고 북이 평양을 들어갑니다. 남측은 단동에 남게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겪어야 될까요? 남측의 시민사회는 우리도 가겠다고 요구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평화통일 시민사회, 국내 시민사회는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운동 나아갈 수 있겠죠. 남측에 그리고 해외동포 공동, 남측과 해외동포 공동 평화통일 북녘이행단을 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곳에 가장 먼저 저는 이산가족분들을 앞에 세우고 국내 작가, 다큐멘터리 감독, 청년, 대학생 영상 촬영단, 기록단,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준비해서 가는 것들을 준비하고 직접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해외동 보건공호법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장을 여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건데요.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잘 준비할 것인가? 다양한 후속 토론들 과제 속에서 6.15 유역위원회 미주지역 많은 토론들 속에서 준비 속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남북, 북미, 남북관계는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우리가 해외동포들이 주인 주체의식을 가지고 열겠다라는 계기들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강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